자, A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출장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대체할 건데, 일단은 프린트 내용 지난 시간에 판서했던 부분 필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2단원 마무리 문항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준비하시고 필기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수업 때 도장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뉴런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슨 상태라 그랬지? 선생님이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할게요. A반은 대답 잘했으니까. 자,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뉴런의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도 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그죠. 휴지 상태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휴지 상태일 때는 이 막 단백질들을 통해서 이온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어서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축삭돌기 세포막에 100개 정도 있다면 그 중에 일부만 열려 있어가지고 일부만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펌프는 ATP를 소모해가지고 세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작동을 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 통로에 의해서 들어온 나트륨은요 다시 내쫓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를 통해서 나간 칼륨이온은 다시 붙잡아오는 경찰관의 역할을 했어요. 경찰관 힘드시잖아요. 그죠? 얘는 ATP라는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요런 활동을 합니다. 자, 요게 분극 상태인데, 분극 상태는 이때 막전위를 측정하면 휴지전이라고 해서 얼마였지? 그죠? 마이너스 70mV로 측정된다. 즉, 바깥쪽이 안쪽보다 플러스 전화,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더라. 요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70mV까지 측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자, 이게 되는 이유는 뭐였지? 그죠?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서 양이온인 나트륨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일부 열려 있어서 바깥쪽으로 양이온 새나가고, 그 다음에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요 3개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 2개만 칼륨이온 들어오니까 비율상 양이온이 나가는 양이 더 많네요. 펌프를 통해서도. 심지어 세포막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있어서요. 결과적으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 70으로 측정된다. 요런 얘기 했어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 분극 상태일 때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인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볼게요. 뭐가 열렸죠? 그쵸.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트륨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트륨 농도가 높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쏟아지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안쪽은요, 원래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였는데요. 이 나트륨 양이온이 이동하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막전이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하는 이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그쵸. 탈분극, 분극에서 탈출한다. 탈분극이라고 했었고요. 이 탈분극은 최대 어디까지 막전위가 상승하냐면 일반적으로 플러스 30mV까지 상승을 하더라.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막전위가 플러스 30까지 치솟으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양이온이 그만 들어와야 막전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겠죠. 자, 다시 요 상태, 마이너스 70 만들기 위해서 나트륨 통로는 원래대로 닫힙니다. 그럼 나트륨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안쪽으로 양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플러스 30보다는 안 올라가겠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못하죠. 닫기만 하면. 이제 뭘 열어주냐면 나트륨 통로는 열리면 무조건 들어오니까요. 대신에 누굴 열어주냐면 양이온인 칼륨 이온 통로를 열어줍니다. 자,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요. 칼륨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 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 됐는데 똑같이 1가 양이온인 칼륨이 나가버리네. 다시 안쪽이 상대적으로 음전하,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 값을 띠게 됩니다. 자,
요 상태를 뭐라고 해요? 막전이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하는 요 상태를 재분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재분극 될 때 칼륨 통로가 열리는데요. 이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보다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내보낼 만큼만, 즉 마이너스 70으로 막전이가 떨어질 만큼만 양이온이 나가면 되는데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요.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렇게 마이너스 80mV 값으로 휴지전이보다 막전이가 낮아지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과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극보다도 더 과하게 분극된 상태 이런 얘기였죠. 자, 이 과분극 상태가 되면요. 이제는 열려있던 이 칼륨 통로마저도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을 때는 나트륨도 통로를 통해서 이동 못하고요. 칼륨도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못해요. 통로는 다 닫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애의 역할만 남냐면 펌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분극, 탈분극, 재분극 얘기했을 때 펌프 얘기 안 했잖아. 그죠? 펌프는 살아있는 세포라면 항상 작동한다 그랬죠. 어떤 순간이든 간에 묵묵히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이랑 칼륨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반하고 있었어요. 자, 얘의 역할은 뭐냐? 아까 탈분극을 통해서 들어왔던 나트륨이 안쪽에 많아진 상태고 칼륨 이온은 지금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죠? 아무리 마이너스 80으로 안쪽이 마이너스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휴지 상태라고 보기에는 이온의 분포가요. 원래랑은 다르네. 그지? 안쪽에 원래보다 나트륨 많이 들어온 상태고 칼륨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자, 요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게 바로 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입니다. 자, 경찰관을 생각하세요. 자, 얘가 자극을 통해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을 다시 바깥쪽으로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재분극 때 나간 칼륨 이온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나트륨을 더 많은 쪽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칼륨 이온도 더 많은 쪽 안쪽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의 재배치라고 하고요. 이 이온의 재배치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던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짧게 복습했으니까 프린트의 내용 한번 채워볼게요. 자,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우리 막전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쵸? 막전이는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나타나는 세포 안과 밖의 전위 차이를 얘기하고요. 자, 이게 생성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세포막에 있는 이 막수송 단백질들 있죠. 얘네가 이온들을 운반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막전이 값이 정해지게 됐어요. 자, 그 막단백질 종류 3개 우리 그렸었죠, 판서로. 얘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이 축삭돌기에 세포막 표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막단백질 3개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자,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길 통해서 이동하는 거 한번 표시해 볼 건데, 자, 이름부터 쓸게요. 얘는 나트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 바깥쪽, 아래쪽이 세포 안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자, 농도 일단 먼저 외워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치? 나트륨이랑 칼륨 이온 농도 밖이랑 안에서 어떻다? 방금 했잖아, 그죠?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 농도가 안쪽보다 높았죠. 그 다음에 칼륨 이온 농도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낮았습니다. 자, 얘가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이제부터 외워야 되잖아, 우리. 그죠? 나 밖에 안 갈래. 미안해. 자, 나 밖에 안 갈래. 요걸로 외워주세요. 자, 즉 나트륨 이온은 밖에 많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다. 꼭 기억해줘야 돼요. 어느 순간이든 이 농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온의 이동 표시해볼게요.
요 통로를 통해서는 물질의 확산이 일어난다 그랬죠. 촉진 확산. 그래서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에너지 쓴다 안 쓴다? 확산이니까 ATP 소모 안 한다. 즉 에너지 안 쓴다. 자, 근데 펌프는 좀 달랐어, 그죠? 펌프 같은 경우는 펌핑지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굉장히 힘든 일이야. 얘는 ATP를 소모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동 방식이고요. 그래서 물질의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질을 운반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 안쪽 농도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의 역할하니까 마지막 이온들 표시해 볼게요. 자,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는 많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열리면 칼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는 얘네 원위치 시켜줬죠? 자, 들어온 나트륨을 내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간 칼륨 이온 다시 잡아옵니다. 자, 근데 이온을 불균등하게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나트륨 이온 3개 이동할 때 펌프를 통해서 칼륨 이온은 2개만 이동한다. 자, 그런 얘기 했었고요. 자, 다 적었죠? 자,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깜짝 놀라지 마시고 선생님이 요거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공지사항에 링크 공유해 줄 테니까 못 적은 부분은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일단 두 번째. 흥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흥분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흥분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자극을 줘서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데 이 전기적 특성의 변화가 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내용이 간단해서 짧게 다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흥분의 전도 개념은. 자, 그럼 일단 분극 한번 볼게요. 자,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상태를 분극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다른 말로는 휴지 상태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세포 안쪽이 음전화, 양전화? 그치, 음전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띠는 상태. 이때를 나타내는 막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하면서 세포마다 다 다르지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mV를 띠더라. 자, 그리고 이 분극이 발생하는 원인 있죠. 왜 이렇게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띨까? 요거 잘 봐두라고 했어요. 그죠? 자,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일단 이 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온을 불균등하게 이동시켰죠? 나트륨 이온 3개를 밖으로 칼륨 이온 2개를 세포 안으로 이동시켰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중에 일부는 열려 있어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있기 때문에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했었고요. 심지어 세포 안쪽에는 음전화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안쪽이 바깥쪽보다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만약에 이 뉴런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요. 이 자극을 받은 부위에 무슨 통로가 열린다? 순서 기억하세요.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면서 막전위가 상승을 하게 돼요. 이 막전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자극 자체가 만약에 역치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막전위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역치전이라고 해서요. 이 나트륨 때문에 안쪽의 막전위가 아래쪽 그래프예요. 자, 상승을 하다가 역치전이라고 하는 요 값까지 도달을 하잖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전부 다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우수수 안으로 확산된다 그랬어. 그래서 막전위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막전위 자체가 세포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급격하게 막전위가 변화하는 것을 활동전위라고 하고요. 그 크기는요. 자,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막전위가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고 그래프에는 플러스 30까지만 올라가는 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올라가는 수준이 세포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문장에 적혀 있으니까 맞춰주면은 활동 전이의 크기는 원래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이잖아. 근데 얘가 플러스 3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가 105이다라는 거 이해되죠? 출발점이 마이너스 70인데 플러스 3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만 생기는 거야? 그쵸?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역치 미만의 약한 자극을 주게 되면요, 탈분극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급격한 막전이는 생기지 않고요. 막전이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소멸. 그래프 쪽이에요. 자, 요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만 활동 전이가 생성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뉴런의 한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는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마치 활동 전이가 한쪽에 있다가 가까운 지점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흥분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흥분의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활동 전이가 연쇄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마치 활동 전이가 이동하는 것처럼 끝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전도라고 해요. 자, 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막전이가 플러스 30mV 정도의 최고치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세포들은요, 다시 새로운 자극을 인지하기 위해서 분극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분극 상태가 돼야지만 새로운 자극을 느껴서 또다시 탈분극 될 수 있거든. 자, 탈분극으로 인해서 막전이가 최고점에 이르면 지금 열려있던 나트륨 통로는 빠른 속도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에 대한 막 투과도, 즉 나트륨 이온이 막을 통과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통로가 닫히니까 당연히 투과도는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치?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즉 막을 통한 이 칼륨의 통과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칼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이 때문에 상승한 막전이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얘를 재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느린 아이라고 했어. 그죠? 이 재분극이 시작될 때요. 칼륨 통로 서서히 열리고요. 심지어 서서히 닫힙니다. 그래서 휴지 전이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칼륨 이온이 계속 밖으로 나가서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더 낮은 상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휴지 전이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과분극에 다다르게 되면요. 칼륨 통로마저도 다 닫혀요. 그래서 통로들은 다 닫히고요. 지금까지 계속 작동하고 있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있죠. 얘네들에 의해서 나트륨이랑 칼륨 이온이 제자리를 찾는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고요. 휴지 전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이 교과서 그래프가 흥미로운 게 있어서 그거 좀 같이 볼게요. 자, 교과서 여기 63쪽 한번 펴볼까? 교과서 63쪽. 자, 63쪽에 생각해보기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은 뉴런의 특정 부위에 역치상의 자극을 줬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랑 나트륨,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자극이 주어지면 막전이는 휴지전이에서 자, 탈분극 상태 들어가면서 활동전이 발생하고요. 다시 분극으로 돌아왔잖아. 그죠? 자, 이때 보면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열림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즉 탈분극 시기에 도입하게 되면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요. 자, 그 다음에 탈분극이 플러스 30까지 진행을 시키면 나트륨 통로 닫히면서 급격하게 나트륨의 통과 정도가 떨어져요. 자, 근데 재분극 시기, 막전이가 하강할 때는 칼륨 통로에 의해서 칼륨 이온이 이동을 하잖아. 근데 아까 나트륨이랑 비교했을 때요.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죠? 자, 칼륨 이온은 서서히 막을 통과합니다. 그러다가 재분극이 끝나고 과분극이 되면요.
통로를 서서히 닫아서 칼륨이온의 막투가도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거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붕극 상태일 때가 좀 재밌는데 어떤 자극도 주어지지 않은 이 붕극 상태 있죠. 자, 이 붕극 상태일 때 칼륨이랑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를 살펴보면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는요 75인데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1이에요. 자, 요렇게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붕극 상태일 때 75배나 높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쵸. 나트륨 통로는 붕극 상태일 때 다 닫혀있다 그랬잖아. 100개가. 근데 칼륨 이온 통로는 100개 중에 10개에서 12개 열려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일부 열려있는 칼륨 이온 통로에 의해서 칼륨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보다 높게 됩니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교과서 아래 질문 한번 볼게요. 자,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와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를 비교해보세요. 자, 적어볼게요. 자, 칼륨 이온에 진하게 써볼까? 자,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보다 몇 배 높다? 75배 더 높다. 적어주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 변화를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랑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즉, 이 이온들의 막투가도에 의해서 막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써볼 건데 두 가지 상황 나눠서 적어볼게요. 자, 먼저 탈분극일 때. 자, 탈분극일 때는 누구의 막투가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자, 그 결과 막전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죠? 막전이가 그 결과 급격히 상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분극일 때 봐볼게요. 재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이제 닫히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급격히 하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 열리죠. 그래서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상승하게 돼요. 얘는 급격히란 표현 안 쓸게. 천천히 열리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막전이가 어떻게 돼요? 막전이가 급격히 하강하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생각해보기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배웠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어디 쪽 펴보냐면, 자, 프린트에 6페이지에 2번, 3번, 4번은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풀면서 시작할 테니까 한번 숙제로 풀어와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2단원 마무리 문제 교과서, 그죠? 이거 풀어오기로 했었죠?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53페이지 펴주세요.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요, 4번이었고요. 자, 요 문제 한번 봐볼게. 자,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물질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었고요. 뭐에 의해서 나타났냐면, 효소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고,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4번, 물질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자, 어떻게 됐었냐면, 물질대사는 크게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요렇게 나눴었죠. 동화작용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가 흡수됐고요. 이화작용일 때는 주변으로 에너지 방출했잖아.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따릅니다. 물질대사는.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대요. 자, 결합을 형성할 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결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 반응이고 얘가 동화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과정을 나타냈는데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얻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자, 이때 필요한 거 뭐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자, A는 산소기체고요. 자, 포도당을 이 산소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분해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로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포도당의 결합이 끊기면 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고요. 일부는 ATP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썼어요. 자, 이 ATP는 ADP와 무기인산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지는 게 ATP였어요. 그죠? 자, 이 흡수되는 에너지를 누가 준다? 포도당이 준다.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라는 물질을 만들 때 사용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방금 얘기했던 ATP 나오는데 ATP는 인산과 그 다음에 리보스와 아데닌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 리보스랑 아데닌, 요게 결합되어 있는 이 물질 상태를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했죠. 그죠? 자, 결국에는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물질을 ATP. 자, 그래서 이 ATP는 다른 말로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요렇게 2개만 붙어 있는 형태 있죠? 요 형태. 얘를 ADP. 즉 아데노신 2인산 요렇게 불렀었고요. 이 ADP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인산, 즉 무기인산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ATP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니은 과정 같은 경우는 ATP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내줬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ATP가 다시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ATP 합성은 어디서 일어났더라 이거? 그죠?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면서 이 ATP를 생성했잖아. 그죠? 자, 그럼 ATP 분해는 언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그치? ATP를 분해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ATP 분해는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어요. 그럼 볼게요. 자, 기억 과정은 ATP가 분해되는 과정이잖아. 에너지 방출되겠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쓴다 그랬잖아. 그죠?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ATP 합성이에요. 합성은 동화작용의 예시였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더라.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일어나죠. 답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생물이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냐면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면 되는데 2번 왜 틀렸을까? 세포 없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일부는 ATP를 합성하는 데 이용이 되지만 일부는 무슨 형태?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 그림은 사람의 기관계 ABCD를 나타냈는데 소순호 배설계 중 하나래요. 자, 대표 기관을 보고 기관계 이름 맞출 수 있겠죠? 심장이 속하는 A는 순환계를 나타낸 거. 그 다음에 위랑 소장이겠네. 얘네가 속하는 거 B는 소화계. 자, 그 다음에 C는 폐 그림 나와 있네요. 그죠? 호흡계를 대표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콩팥 나와 있네. 자, 배설계를 의미하는 거겠네. 자, 그럼 기억. 소화계에서 흡수한 물질은 순환계를 거쳐 세포로 운반된다. 맞죠? 영양소 운반. 자, 그 다음에 산소는 C. 호흡계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자, 단백질은요, 소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세포 호흡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아미노산을 세포 호흡에 이용한 결과 질소를 포함하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단백질만이 질소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을 세포호흡에 이용했을 때만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독성이 어떻다?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물질로 전환이 된 후에야 오줌을 통해서 배설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 물질이 바로 그치, 요소. 자, 요소는 암모니아 2개에다가 이산화탄소 하나 붙어있는 물질이라서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암모니아 크기가 요만하다면 요소의 크기는 암모니아보다 크다. 그래서 이 과정은 동화작용의 예예요. 요소가 합성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뭉뚱그려 말할 때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어. 자, 그럼 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자, 간에서 일어나니까 D급번 맞아 틀려? 아니죠. 자, D는 지금 배설계잖아, 그지? 근데 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요? 얘는 소화계에 속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소화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자, 넘겨볼게요. 자, 54쪽. 자, 6번. 사람의 기관계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요. 자, 볼게요. 자, 포도당은 소화계, 순환계를 거쳐서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맞고요.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영양소와 노폐물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계, 순환계, 호흡기, 배설계는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이 밑에부터 볼까?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은요, 모두 배설계에서 걸러져서 몸 밖으로 나와요? 아니야. 자, 우리 노폐물 종류 뭐뭐 있었어? 그지? 자, 기억하라고 계속 쓰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 물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노폐물. 그다음에 방금 했던 거. 단백질을 대사 과정에 이용하면 그치. 암모니아라는 물질 생성된다 그랬어. 그죠? 자,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어느 기관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져요? 그치? 날숨을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날숨의 수증기 형태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배설계. 자,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인 콩팥을 통해서요. 물은 오줌의 형태로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요소도 이 오줌의 성분이죠. 이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모두 배설계를 통해서만 나가는 건 아니다, 그지?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가니까 일단 5번,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4번 봐볼게. 자,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이 운반하고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혈장은요, 혈액의 액체 성분이고요. 자, 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는 알 거야, 그지? 자,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자, 이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세포들 말고요.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주체는요. 혈액의 액체 성분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액체 성분이 영양소랑 노폐물을 운반한다라는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데 어차피 뒤에서 우리 다룰 거라서 요거 하나만 정리를 좀 해볼게. 자, 혈액 같은 경우는요. 얘를 시험관 안에 넣고 세게 오랜 시간 돌리잖아요. 그러면 무겁거나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돼요. 자, 가라앉는 물질들은 대부분 혈액을 떠다니는 세포들이고요. 혈액의 액체 성분이 노란 색깔 맑은 액체로 그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아랫부분이 세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혈액의 액체 성분이에요. 자,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자, 아래 가라앉은 세포 부분을 혈구라고 하고요. 혈구층.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뜬 층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혈장에 나온 거야. 자, 근데 때로는 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아래층을 혈병, 그 다음에 위에 층을 혈청이라고도 하는데
요거의 차이는 혈액 응고 물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차이를 보이거든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게 시험관을 돌려서 무겁게 가라앉고 그다음 그 위에 액체가 뜰 때는 이 혈액 응고 물질이라는 게 혈장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피를 가만히 오랜 시간 둬도요,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자, 이걸 가만히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이 혈액에 있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혈구랑 엉겨붙게 돼요. 그래서 혈장보다 훨씬 더 맑은 투명한 액체가 위에 뜨게 되는데 이걸 혈청이라고 해. 근데 우리 이거 깊게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혈장이나 혈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혈액의 액체 성분을 말하는 거구나.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7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그림은 에너지 섭취량이랑 소비량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섭취량이 큰 상황이고 나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크네. 자, 기억. 가 상태가 지속되면요 체중이 감소한다? 아니지. 오히려 증가하겠죠. 섭취량이 많으니까 잉여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고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 높아진다.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나 상태가 지속되면요 비만이 아니라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양실조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거 증상들 영양실조 혹은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성장에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자, 그 다음 8번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대사성 질환 4개 배웠다. 자, 고혈압은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어때? 맞았어. 그지? 자, 혈압이 이렇게 높게 되면은 뇌졸중 뇌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막히거나 이런 증상들 나타날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대사성 질환은요, 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야. 혈압이 높아. 그 다음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 요게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2차 질환들이 위험한 거라고 했고, 그런 애들을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설명이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9번 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의 여러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냈는데 가랑 나는 배설계 소화계 중 하나래. 자, 영양소가 들어와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또 나가는 이 공간은 어디예요? 그치, 소화계지. 가가 소화계. 그 다음에 나는 오줌을 생성하니까 배설계.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영양소 소화 흡수 일어나는 거 맞고 콩팥은 배설계에 포함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기역으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녹말도 있다. 즉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녹말이 이동하냐? 자, 우리는 다 정상적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녹말이요. 소화계에서 그대로 혈액을 통해서 순환계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안 됐어. 자, 왜 안 됐냐면 영양소 중에 크기가 큰 애들은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라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녹말은요. 소화를 거치면 뭐가 돼?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형태, 가장 작은 탄수화물 형태로 분해된다고 그랬잖아. 이 단당류 형태가 되어야지만 소장 내벽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녹말 자체가 소화기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얘가 순환계로 운반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고 자, 10번은 꼭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자, 요 아이는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려가면서 자, 심장에 지금 4가지 공간이 나와 있는데 왼쪽 오른쪽은 앞에 선생님이 서 있을 때 기준이라고 했어. 그죠? 자, 환자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봤을 때 요 부분이요. 오른쪽이고요. 심장에. 요 부분이 왼쪽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곳 방, 아래에 있는 실, 방실 따져가지고 요 위에 공간이 뭐였었냐면 그치, 얘를 우심방. 아래쪽 우심실, 그다음 위쪽 좌심방, 저 아래쪽 좌심실. 자, 요렇게 공간 정해졌고요. 우심방이랑 연결되는 이 혈관을 통해서는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혈액이 흐른다 그랬어.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 혈관의 이름은 자,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거 대정맥을 통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심실을 통해서 이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로 내려오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A,
폐로 갔어, 그지? 자, 이때 지나는 요 혈관의 이름은 폐로 가는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가니까. 자, 폐를 거친 다음에 좌심방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와. 폐정맥.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가서 좌심실에서 결국에는 온몸으로 내보내지게 되는데 심장에서 온몸을 향해 나가는 혈관 대동맥이었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혈액이요 소장을 통해 갑니다. 자, 소장에서 비를 거쳐가지고 심장으로 들어오네. 얘는 간이 돼요. 그지? 우리 소장의 융털에 미안해. 소장의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들은 간을 거쳐 심장으로 간다 그랬죠? 그 경로 나타내는 거고 그때 지나가는 이 혈관이 간 문맥이었고 그 다음에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요 혈관이 간정맥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이제? 자, 1번. A는 폐, B는 간이다. 일단 맞네. 그치? 그 다음에 혈액의 산소 농도는 가보다 나에서 높다. 맞죠? 폐를 지나고 나서 산소 충전, 이산화탄소 내보낸 혈액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혈액의 요소 농도는 다보다 라에서 더 낮다라고 했는데, 자, 콩팥을 지나가면 혈액에 흐르는 요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콩팥으로 버리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소의 농도는 라에서가 더 높을 건데, 그럼 다에서보다 라에서 더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돼야지. 그치? 콩팥 지나면 요소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온몸을 순환한 혈액 심장 거쳐서 폐로 이동하고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하여 온몸으로 공급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와,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이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봐서 이해가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일단은 정리해보시고요. 모르는 건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꼭꼭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나간 거 도장 찍을게요. 안녕.